태양계에서 제일 크고 또 액체와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 행성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형형색색의 구름띠를 가진 목성입니다. 목성은 굉장히 두꺼운 대기 속에 오랫동안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습니다. 1995년에 목성을 공전하는 우주 탐사선에서 목성 대기에 이제 탐침을 투여했고 약 58분간 낙하하면서 목성의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통신이 끊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었습니다. 대체 목성의 대기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주 읽어드립니다와 함께 태양계의 5번째 행성이자 가장 큰 행성인 거대한 미스테리를 지닌 목성의 비밀을 밝히러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목성은 영어로 하면 주피터라고 부릅니다. 주피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제우스 신인데요. 제우스 신이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 중의 신이죠. 근데 목성에는 왜 이런 일이 붙었을까요? 사실 목성은 크기로 보면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큰 천체입니다. 그리고 행성 중에서는 제일 큰 행성이고요.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의 왕이라고 불릴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피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구를 한 1000개쯤 집어넣어야 될 그런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이죠. 목성이라고 하는 행성을 보는데 이게 태양계에서 2번째로 크잖아요. 그런데 왜 태양은 자기가 막 빛을 내고 목성은 빛을 내지 못할까? 사실은 이 목성이 별이 될 뻔한 행성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처럼 중심 부분에서 핵융합작용을 통해서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그것을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질량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심 부분에서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서 핵융합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태양에 비해서 1000분의 1 정도의 질량을 가져야만 이게 별이 되거든요. 그 말은 목성이 제 아무리 커도 태양에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태양계에서 태양은 99.99%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걸 합쳐도 0.01%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목성으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발을 디뎌도 쑥 빠질 겁니다. 그래서 목성의 기체의 여러 단계를 거칠 거고요. 목성도 들어가게 되면 안쪽으로 기압과 온도의 영향 때문에 액체 상태인 공간이 있고요. 목성의 핵이라고나 할까요? 그곳에는 암석질 성분들과 일부 금속 성분들이 존재하는 고체 상태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목성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목성을 보면 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대기는 여러 층들이 있는데 이 여러 층들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이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현재 목성을 가시광선 영역의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보이는 줄무늬가 쭉쭉쭉 가 있고 적반이라고 부르는, 큰 건 대적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둥그런 소용돌이들이 막 있는 그러한 표면을 보는 것은 한두 층을 뚫고 들어갔을 때의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기층이 두껍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 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성의 대기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성이 자전하는 속도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층들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들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적도 지역이랑 위도 지역이랑 하면 표면에서의 중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항상 똑같은 줄무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조금 빠르게 가고 어떤 건 조금 느리게 가고 해서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소용돌이를 치면서 타원형의 것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데요. 이게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인데 생겨나고 없어지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에 흑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네들은 생겼다 없어지게 며칠 만에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1600년대에 처음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추측하기는 대기 속에서 양쪽에서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기압이라든가 힘의 균형 같은 게 있어서 마치 한 곳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잡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랫도록 지속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지만 어떻게 그렇게 큰 규모가 지속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성은 지구와 아주 다른 듯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라고 하는 현상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입자들이 있어요.
자기장이 걸려 있으니까 얘네들이 대기에 부딪히면서 그 작동으로 오로라라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성에는 탐사선 같은 것들도 그 자기장 속에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기기들이 다 파괴되는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장이 강하다고 하는 얘기는 훨씬 더 많은 입자들을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로라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성에 가면 아마도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장관인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목성의 여러 모습들이나 목성의 위성들을 찍어서 보냈던 것은 1977년에 발사가 되었던 보이저호입니다. 1979년 무렵에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을 찍어내기 시작했고요. 목성에 고리가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태양계의 거대한 미스테리였던 목성의 구름 속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큰 역할을 하는 목성 탐사선 중에 하나가 갈릴레오호였습니다. 갈릴레오호는 1995년 무렵에 활동했던 탐사선인데요. 실제로 목성 대기권에 침투를 해서 목성 대기가 어떤 조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탐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활동을 하는 중에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빨리 역할이 끝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지만, 갈릴레오호가 목성의 대기에 근접해서 데이터를 남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목성의 대기의 단계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갈릴레오호 이후에도 목성을 이제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탐사선이 또 한 번 발사되었는데요. 2011년 8월에 발사된 주노 탐사선입니다. 주노 탐사선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목성의 대기에 대한 관측도 있고요. 목성의 자기장 관측. 더 중요한 것은 목성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노 탐사선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갔던 여러 탐사선들은 주로 목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목성의 측면들을 관측하는 것이었다면, 이 주노 탐사선은 목성의 극지방, 남극과 북극을 관측을 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굉장히 긴 타원궤도를 돌아요. 목성에 근접해서 사진을 찍고 다시 멀어집니다. 그래서 멀어져가 있는 기간이 대부분이고요.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목성 주위에서 뺑뺑 돌면서 관측을 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목성의 자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게 되면 관측 장치들, 사진기라든가 이런 게 다 고장이 납니다. 금방. 그래서 멀리 가 있다가 잽싸게 와서 탐사를 하고 또 멀리 가서 있다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고안이 되었죠. 주노가 밝혀낸 것들 중에 굉장히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주노 탐사선이 북극과 남극을 관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극지방에서 내려다보는 건데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봤더니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방 같은 형태의 커다란 이런 폭풍의 메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쪽의 색깔이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서 좀 당혹스러우면서도 굉장히 흥미있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주노 탐사선을 비롯해서 차세대 목성 탐사선들이 밝혀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목성 자체의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있다면 아주 강력한 생명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목성의 위성을 좀 살펴보면 그 중에서 몇몇 위성들이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각광을 받고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로파라고 하는 위성이 있어요. 근데 이 유로파는 전통적으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했던 4개의 가장 큰 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유로파는 예전에 보이저호가 갔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부터도요,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목성 정도 떨어지면 태양으로부터 목성 정도 거리를 가게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파라고 하는 위성도 얼음 덩어리로 이렇게 막 표면이 얼음인 거죠. 근데 얼음으로 단단하게 얼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균열이 막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열이 갔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작용에서 녹았다가 다시 붙었다를 반복했다는 얘기잖아요. 뭐든지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고 한다면 안정된 상태에 있기보다는 격변의 상태가 있는 와중에서 유기화합물들이 결합을 하면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매끈한 얼음덩어리가 있는 것보다는 균열이 가 있는 얼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유리하죠. 이렇게 얼음을 녹였다가 다시 굳히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음이 얼게끔 하는 메커니즘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추우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면 이거 녹이는 메커니즘인데 목성 옆에 있는 유로파는 달만한 천체입니다. 이 크기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유로파는 목성 주위를 공전을 할 때마다 서로 받는 영향의 비율을 따지면 달이 지구로부터 받는 영향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로파라고 하는 천체는 이 목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천체 옆에 놓여 있어서 조성력이 발생하면서 이 유로파 속에 있는 물질들이 막 뒤틀리는 겁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에 의해서 지열이 생깁니다. 그럼 그 지열에 의해서 표면에 있던 얼음들이 균열이 생겨서 녹았다가 얼었다를 반복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유로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양을 과학자들이 추정해 봤더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물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물이 있다고 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물이 없어도 우주는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에서 알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지구 생명체고요. 지구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동력을 따지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물질들이 필요하고요. 그 물질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수용체로서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그 세 가지 조건이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생명체와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물이 되겠고, 그러한 액체 상태의 물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유기화합물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지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다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를 탐사하는 가장 큰 초점의 대상은 화성입니다. 두 번째 대상이 유로파인데요. 이미 유로파 클리퍼라고 하는 유로파 탐사선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로파 탐사선이 조만간 발사가 될 거고요. 이 유로파 탐사선은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탐사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유로파 탐사선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거대한 행성인 목성을 여행해 봤는데요. 목성을 이해하고 목성을 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서의 천체를 관측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성을 관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계에서 목성 다음으로 큰 행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밤하늘에서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들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요. 지구의 달과 같은 위성이 이름을 붙여진 것만 8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고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행성이 하나 있죠. 바로 토성입니다. 보통 토성하면 고리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죠. 그런데 고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토성의 고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천문학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주 읽어드립니다에서는 토성과 토성의 고리를 둘러싼 미스테리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토성의 최대 미스테리라고 할까요? 바로 토성의 고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을까입니다. 그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토성부터 먼저 한번 찬찬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토성은 굉장히 큰 행성입니다.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이고요. 지구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큰 그런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기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고체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탐사선을 타고 토성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쑥 빠져서 그 기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토성은 목성과 비슷한 거대 기체 행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토성하면 떨쳐낼 수 없는 생각이 바로 이 고리입니다. 뭐 토성의 고리, 토성의 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지금 알려진 것은 뭐 수십 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얇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리가 뻗쳐져 있는 그런 영역은 굉장히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관측을 통해서 이 토성의 고리가 주로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성의 고리고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맨눈으로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밤하늘에서 토성을 보면 그저 그냥 한 점으로 조금 밝은 별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토성에 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망원경이 발명이 된 이후입니다.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토성의 고리를 처음 발견한 또는 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사실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명이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1609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기가 스스로 설계를 해서 망원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망원경을 가지고 토성도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들었던 당시의 망원경의 성능이 조금 애매했던 거죠. 이 토성의 고리를 완전히 분해해서 알아차릴 정도의 성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런 띠가 있다, 고리가 있다고 선언하지 못하고 뭔가가 붙어 있다, 귀라고도 얘기하고 혹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역사상 처음으로 토성에 뭔가가 붙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망원경이 점점 좋아집니다. 한 5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이 하위현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천문학자가 성능이 더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혹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최초의 고리의 발견자는 네덜란드 천문학자인 하위현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토성에 그런 고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첫 번째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카시니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토성의 고리를 이제 더 좋은 망원경으로 이제 관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 고리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리가 하나 있으면 그 다음 고리가 있고 이러면 그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카시니 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성의 고리의 비밀이 하나씩 둘씩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토성의 고리를 관측하는 수단은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변화가 1970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파이어니어 11호가 토성 근처를 지나갑니다. 파이어니어 11호가 토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은 1979년 9월달 거의 2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토성의 고리를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1호가 1980년 11월에 64,200km까지 접근을 했고요. 보이저 2호는 1981년 8월에 41,000km까지 접근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고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7년 10월 달에 카시니호가 발사가 되었고요. 카시니호는 7년 만인 2004년 7월에 토성 궤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시니호는 토성의 고리의 내부를 촬영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 고리라는 것이 두께가 얇은 그런 고리들이 뭐 수천 개, 수만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성의 고리를 예전에는 뭐 A고리, B고리, C고리, D고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거 다 외우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현상이 있고 역학적으로 가능한 위치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얼음 알갱이들이 토성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다 중력의 영향이 있고 서로 간의 간섭을 통해서 이게 마치 파동치듯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토성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리와 고리 사이에 또 서로 간의 막 중력의 영향이나 이런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고리의 가닥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마치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성의 고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움직임 속에 나타나는 이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현대 천문학에서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 중에 하나는 토성의 고리는 언제 생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카시니오 관측도 그렇고요. 토성에 대한 관측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토성의 고리가 토성이 생길 때 같이 생겨서 토성이 없어질 때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좀 충격적인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고리가 생긴 게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토성이라고 하는 행성이 형성될 때 생긴 것이 아니라 불과 1억 년이나 2억 년 전에 형성됐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성의 고리가 소행성이라든가 어떤 위성 같은 것이 깨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돌멩이들이 유입이 되면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성의 고리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토성의 고리는 처음부터 생겨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생겼다, 어느 시점에서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역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쟁점이 그런 거죠. 이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 해체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처음 이제 이 토성의 고리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들은 물질들이 빠져나가면서 토성의 고리가 지금 해체 단계에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것들이 여전히 토성의 위성으로부터 나오는 물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형성 단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성의 고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럼 지구에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혹시 지구에도 고리가 있었을까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고리가 혹시 예전에 지구에도 있었다면 흔적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찾아보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관측 결과 지구에 고리가 있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행성의 일생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생기고 또 어느 시점에 없어진다고 한다면 지구에는 생기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환경으로 보아서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생길 가능성이 높은가? 만약에 생길 가능성이 없다면 고리를 생기게 하는 환경 조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될 것이고요. 그 질문에서 던지는 조건에 지구가 부합되는가? 그래서 지구에도 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이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토성을 바라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토성이 거느리고 있는 위성들입니다. 지금 토성의 위성 중에서 명명된 것이 거의 90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직 이름이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또한 여럿이 있거든요. 이 위성들이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 지구인의 관점에서 거주 가능성과 관련해서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는 위성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위성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살펴볼 토성의 위성은요, 타이탄입니다. 토성에 카시니 탐사선이 갔을 때 카시니 탐사선 안에 작은 하유연소의 탐사선을 가지고 갔는데, 이 하유연소 탐사선은 타이탄에 착륙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 탐사선입니다. 그래서 이 하유연소 탐사선을 타이탄으로 착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이 착륙이지 사실은 자유낙하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사진을 막 찍어서 전송하는 건데요.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를 통과를 하면서요, 타이탄의 표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보니까 바다가 있어요. 이 타이탄만 하더라도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는 할 수 없지만 메탄이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기체가 아닌 액체 상태로 타이탄의 호수와 바다와 강을 막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타이탄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구가 46억 년 전에 처음 태어나서 바다가 형성이 되고 호수가 형성이 되고 대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과 이 타이탄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탄에 가면 생명체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후보지로 마땅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주로 메탄가스, 암모니아가스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주 지역으로서는 별로 큰 매력은 없다. 하지만 생명이 탄생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곳으로서는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이탄이 굉장히 큰 위성이라면 작은 위성 하나가 또 우리들의 관심에 있습니다.
엔셀라두스라고 하는 위성인데요. 이 엔셀라두스는 작은 천체인데요. 그 표면은 얼음으로 다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물줄기가 뻗쳐나옵니다. 이런 것을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엔셀라두스 안쪽에는 거대한 바다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것들이 땅을 뚫고 우리 막 솟구치는 거죠. 이 위성은 지구 바깥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관측된 첫 번째 천체입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수소, 산소, 질소, 탄소, 황인, 요 6가지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필수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엔셀라두스에서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셀라두스가 생명체 발견에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천체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토성을 많이들 꼽으실 겁니다. 이 토성은 겉모습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토성이 거느리고 있는 행성들에서 생명체의 가능성, 또 이 고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어떤 역학적인 구조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 고리의 형성 과정에 대한 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성은 보이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토성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조차도 아름다운, 그야말로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특색 있는 행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고 꾸준히 관찰하면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너무 멀다 보니까 사실 탐사선을 보내는 일조차 쉽지 않았고,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태양계의 마지막에 있는 행성들을 만나러 지금 우주 읽어드립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혜성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희미했고 멀리 떨어져 있고 어쩌면 이렇게 추측 속에서만 소외되어 있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계의 최외곽에 존재하는 천왕성과 해왕성입니다. 미스테리 속에 있던 이 두 행성을 밝혀낸 것은 1977년에 발사되었던 보이저 2호 덕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이저가 밝혀낸 천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천왕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체인데요. 그래서 발견을 우리 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망원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발견된 첫 번째 행성입니다. 이 천왕성은 발견이 될 때의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요. 윌리엄 허셸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천문학자가 아니었고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취미로 천문학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명성을 얻으면서 영국의 왕립천문대 대장도 하고 뭐 이러신 분인데요. 윌리엄 허셸이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하는데, 처음에 윌리엄 허셸의 관심사는 행성 발견이 아니었어요. 해성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허셸의 여동생이 캐서린 허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평생을 오빠와 더불어서 관측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여동생하고 윌리엄 허셸 두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해성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해성을 발견하자면 이게 해성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니까 별이 아닌 천체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해성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뭔가 이상한 천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관측을 통해서 발견을 한 것이 천왕성입니다. 그래서 천왕성을 발견했는데 얘가 실제로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허셸은 정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 천왕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이기 때문에 관측을 통해서 밝혀진 행성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이고요. 그 이후로도 천왕성에 대해서는 지상에 있는 망원경을 갖고 관측을 했지만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랬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기 시작했고 어떤 천체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2호가 1986년 1월 무렵에 이제 천왕성에 근접 비행을 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막 찍습니다.
그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천왕성도 목성이나 토성과 마찬가지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기체 행성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리고 목성과 토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폭풍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고 좀 밋밋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천왕성에 근접해서 천왕성에 대한 것을 밝혀낸 것은 보이저 2호가 가장 좋은 퀄리티의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천왕성 탐사선을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화성이나 토성 이런 곳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려서 아직까지 천왕성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왕성 너머에 또 하나의 행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8번째 행성이라고 부르는 해왕성입니다. 천왕성의 발견이 가져다 준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은 우리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까지가 태양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전부 다였잖아요. 그랬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천왕성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바깥에는 또 뭐가 있고 또 그 바깥에는 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고요. 그 태양의 중력 때문에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공전을 하거든요. 그럼 공전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목성 근처에는 토성이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의 영향이 태양보다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 중력적인 영향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섭동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태양과 천왕성만 있을 때, 단 2개의 천체만 있을 때 천왕성의 궤도하고 그 사이에 목성 이런 걸 집어넣으면 그것들의 영향에서 천왕성의 궤도가 이제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걸 관측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목성, 토성, 태양을 비롯해서 이런 것만 가지고 천왕성의 궤도를 계산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2%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질량을 가진 어떤 천체가 있다면 이런 2%의 흔들림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그러한 천체는 이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위치에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측을 하는 천문학자들은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다 달라붙어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846년에 멀리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해왕성이 발견이 됩니다. 천왕성이 운이 좋게 발견이 되었다면 계산에 의해서 발견된 행성이 해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 해왕성도 보이저 2호가 관측한 것이 지금까지 거의 유일한 관측 자료예요. 그래서 이 해왕성도 표면에 푸른 색깔이 나고 두터운 대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여러 포인트들이 있어요. 특히 목성 같은 데 대적반이라 그래서 붉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오래도록 남아있는데, 여기는 대흑반이라고 하는 거의 지구 둘레 정도 되는 지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다 이제 대기에서의 어떤 유체역학적인 것 때문에 형성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왕성과 해왕성은 이 정도 알려진 것들밖에 없어서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행성인 것 같습니다. 또 몇 가지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왕성과 천왕성은 좀 쌍둥이 행성처럼 보이고 두터운 대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랑 메탄가스나 암모니아 같은 것들, 수소가 더 많지만 그런 것도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전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성이 공전을 하는 공전 궤도면이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서 자전축은 거의 20도, 3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천왕성은 거의 90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통닭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면서 공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과 밤의 차이를 얘기할 때 보통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변한다 그러는데, 천왕성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전이 낮과 밤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전이 낮과 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천왕성이나 해왕성을 찍은 사진을 보면 이제 좀 푸른 색깔을 띠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지구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지구에 있는 푸른 바다빛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왕성이나 천왕성 같은 경우는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게 된 색깔에 대한 메커니즘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꼭 덧붙이는 것이 있는데요. 해왕성의 위성 중에서 트리톤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어요. 이 천왕성과 해왕성도 여러 개의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특히 이 트리톤이라고 하는 위성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위성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너무나 멀리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서 거주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언감생심인데 태양계가 이제 종말에 이르는 시점, 앞으로 뭐 한 40억 년 후가 되면 태양이 마구마구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트리톤이라고 하는 위성이 거기에 있는 물이 녹아서 마치 지구의 바다 같은 환경 조건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태양계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태양계로 가기 위한 거점을 삼는다면 이 트리톤이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저 2호를 통해서 확인된 천왕성과 해왕성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태양계의 외곽 천체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천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왕성입니다. 한때는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이름을 올렸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물러나 있죠. 대체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왕성은 해왕성과 마찬가지로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막 해서 예측된 행성이었어요. 그리고 1930년에 미국에 있는 노벨 천문대에서 톰 보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명왕성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몇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천왕성을 발견한 윌리엄 허셸, 해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들은 전부 유럽의 천문학자들입니다. 명왕성을 발견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1900년대가 넘어오면 천문학을 비롯해서 이제 거의 모든 학문들이 유럽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런데다가 9번째 행성인 명왕성을 미국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미국으로서는 정말 경사가 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명왕성이 발견되자마자부터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시면 태양이 있고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여기까지는 행성들이 다 작아요. 그리고 표면이 다 딱딱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구형 행성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보시면 거대 기체 천체예요. 기체로 이어져 있고 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발견된 행성을 보면 지구보다도 작은 또 딱딱한 암석질로 생겨있는 명왕성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행성이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논쟁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행성들은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은 평면에서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명왕성은 정말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고 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면에서부터 많이 벗어난 식으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패턴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행성 지위에 부합되느냐 하는 것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행성 후보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이 된 천체가 있는데요. 명왕성보다 더 바깥 궤도를 돌고 있어요. 더 이렇게 경사각이 큰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10번째 행성이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6년도에 국제천문연맹 회의가 열려서 이참에 행성이라고 하는 것의 조건을 한번 우리가 확립해보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요. 행성의 조건 1번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을 것. 명왕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공전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만족되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동그랄 것. 동그랗다는 얘기는 중력의 평형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정력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르는데 동그랄 것. 명왕성 동그랗습니다. 괜찮아요. 세 번째 조건이 주변에 있는 천체들을 압도할 것. 주변의 천체가 뭡니까? 위성들이잖아요. 지구에는 지구 크기의 4분의 1만한 달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와 달 사이에 질량 중심이라고 그러죠. 그 질량 중심이 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주변에 있는 천체를 압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명왕성에 달이 5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큰 달이 카론이라는 달이 있는데
명왕성과 카론과 다른 위성들 사이에 질량 중심 또는 무게 중심이라는 게 바깥에 있는 것이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주변 천체들이 같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왕성은 주변 천체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왕성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성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남게 되었고 10번째 행성이 될 뻔했던 행성들까지를 모아서 명왕성을 포함해서 외소 행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왕성의 공식적인 이름이 134340. 그럼 명왕성은 명왕성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존중을 해줘서 명왕성은 그냥 명왕성이라고 불러주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왕성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속한 천체는 이렇게 이제 명왕성이 2006년 8월 달에 행성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같은 해 2006년 초반에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탐사선이 명왕성을 향해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이 뉴 호라이즌스호는 발사 당시에는 태양계의 9번째 행성 명왕성 관측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 명왕성이 9번째 행성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원래 명왕성만을 돌면서 관측하려고 하던 계획을 바꾸어서 파이퍼 벨트에 있는 다른 천체까지도 관측하는 그러한 탐사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무렵에 뉴 호라이즌스가 거의 10년에 가까운 비행을 한 끝에 지나가면서 명왕성을 관측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명왕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뉴 호라이즌스호가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낸 명왕성의 비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일단 명왕성이라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머릿결이가 춥고 진짜 얼음으로 꽁꽁 얼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지형이 다양해요. 지형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지각 활동이 활발했다는 얘기고요. 지각 활동이 활발했다는 얘기는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고 변동이 있었다는 역동적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지질학적으로 젊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명왕성은 죽어있는 천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천체라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고요. 명왕성은 옅기는 하지만 대기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명왕성의 내부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왕성이 태양을 바라보는 반대쪽으로 물질을 분출하는 것도 발견이 되었어요. 어떤 천체가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물질을 분출하는 천체를 우리가 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왕성은 해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왕성은 사실은 행성이라고 불리워졌었다가 지금 외성행성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 명왕성 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카이퍼 벨트 천체라고도 불리고 이제는 해성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태양계 내에 있는 여러 천체들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그동안 알려진 것을 갖고 분류를 해 놓았었는데 이제는 명왕성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금 더 근본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천체들을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졌고요. 그 중심에 지금 명왕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생각해보면 태양계의 끝자락에 있어서 좀 알 듯 모를 듯 이러한 천체로 남아있는데요. 보이즈호라든가 뉴 호라이즌스를 통해서 우리가 꽤 많은 것을 알아냈지만 여전히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 비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고요. 아마도 몇십 년 내로는 태양계 외곽 천체들을 관측하는 탐사선을 보낼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 1000배, 10,000배가 되는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